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허황후 편입니다. 가야 제국의 공동시조 허황후, 아유타국의 16세 공주. 아유타국의 16살 난 공주 허황옥은 부모님의 꾼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은 더 놀란 것은 꿈의 내용이었고, 그 결과 자신이 아유타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젯밤 꿈에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께서 가라국 금광가라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인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이 공주를 보내 그 배필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꿈을 깬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니 거역할 수 없다. 그에게 이역만리 문학은 먼 가라국으로 출가하라는 이야기였다. 상제의 명령이라 하지만은 허황옥은 이것이 허황된 꿈 이야기가 아니라 냉혹한 정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유타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야로 시집가야 하는 것이었다. 가야의 영역은 오늘날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야는 500년 이상 존재했던 왕국임에도 삼국사기와 같은 정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야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일본서기, 동국여지, 성남 등의 문헌사례와 강개토항, 비문 등의 금성문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체계적인 정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신비의 왕국으로 불리는 나라이다.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신비를 찾아가는 길은 마치 나침반 하나로 길을 찾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다. 가라국 김수로 왕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가라국기가 그나마 자세하다. 가라국기에 따르면 서기 42년까지 이 지역에는 나라의 이름도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왕 대신 아도간, 여도간 등으로 불리는 구간이 백호 7만 5천 명의 백성들을 통솔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 가라국기는 수로왕의 강림 장면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북쪽 구지에서 무엇이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기척이 있어서 군중 200~300명이 몰려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라는 소리만 들렸다. 구간등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되물었다. 구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하늘이 내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시므로 일부러 여기에 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이 말을 쫓아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후 우러러보니 하늘에서 붉은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쌓여 있었는데 여러분의 해처럼 둥근 알 6개가 있었다. 6 알은 화에서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용모가 매우 헌칠했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야국이라고도 하니 이는 곧 6 가야 중의 하나이다. 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건국신화는 전기 가야 연맹의 주도국가였던 금광 가야의 건국신화다. 수로왕 설화는 건국의 정통성을 하늘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고조선, 부여, 고려, 고구려 등의 건국 설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청강 설화에다 난생 설화가 함께 보인다. 전기 가야 연맹의 주도 국가였던 금관 가야는 구간이라는 토착 세력과 수로
왕이라는 이주민 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김유신 전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수로라는 사람이 구봉에 올라 가락구촌을 바라보고 그 땅에 가서 개국하여 가야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기록도 수로왕이 이주민 세력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로왕은 이주민 세력임에서도 토착 세력을 무력을 통해 정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가야의 위기와 허황호의 도착. 수로왕의 등장으로 나라 이름도 없었고 군신 칭호도 없었던 이 지역에 금강 가야가 건국된다. 그러나 곧 이웃 국가의 도전을 받는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신라의 제4대 탈해왕이 수로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탈해가 바다를 쫓아서 가락국에 왔다. 키가 3척이고 머리 둘레가 1척이나 되었다. 그는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수로왕에게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라고 말하자 수로왕은 하늘이 나를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민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고 답했다. 탈해가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보겠는가 라고 제안하니 수로왕이 좋다고 허락했다. 순식간에 탈해가 매로 변하니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하고 또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수로왕은 새매로 변하는 것이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 모양으로 돌아오자 수로왕도 역시 전 모양이 되었다. 이에 탈해가 엎드려 항복했다. 수로왕은 그가 머물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어 쫓게 하니 탈해가 계림 땅 안으로 달아남으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삼국육사의 작자 1년은 이 기사 말미에 그러나 여기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수로왕에게 도전한 탈해가 신라의 제4대 임금 탈해 왕이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 이사금 21년 서기 77년의 가을 8월에 아찬 길문이 가야병사를 상대로 황상진 어귀에서 싸워 1,000명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은 가야의 김수로 왕이 탈해왕과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가야를 둘러싼 이런 정치 위기 상황이 아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가야로 보내게 한 것이었다. 허황옥은 아타국의 가야 사이의 동맹 관계의 상징이었다. 허황옥은 부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기왕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단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았다. 이즈민 수로왕이 토착민 구간 등에 의해 임금으로 추대된 것처럼 자신도 가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싶었다. 비록 왕이 될 수는 없다고 해도 수로왕의 부인이 아니라 허황옥 자신의 이름을 가야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로왕의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수로왕과 자신은 평등한 부부 사이가 되어야 했다. 허황옥은 부왕에게 자신과 가야에서 운명을 함께할 잉신, 공주가 시집갈 때 따라가는 시신들과 시종, 노비들을 떼어달라고 요청했다. 부왕은 신보와 조광 두 잉신과 여러 시종, 노비들을 붙여주었다. 이들은 그가 가야에서 세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이렇게 집단을 이룬 공주 일행은 배에 각종 비단과 의복, 피륙과 금은, 주옥 등의 폐물을 가득 싣고 가야로 향했다. 이 무렵 구간 등은 수로왕이 아직 홀몸인 것을 걱정하고 조회 때 결혼을 권유했다. 대왕께서 강림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구하지 못하셨으니 신들 집에 있는 처녀 중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 궁중에 들여보내서 대왕의 배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수로왕은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이 하늘의 명령일진데 너에게
짝을 지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허황후 일행을 태운 배는 긴 항해 끝에 서기 48년 7월 27일 목적지인 가야의 도두촌에 도착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수로왕은 국왕중의 한 명인 유천간에게 가벼운 배와 날쌘 말을 가지고 망도산에 가서 기다리라고 명했다. 신기간에게는 승정고개로 가라고 명했다. 바다 서쪽에서 붉은 돛대에 붉은 깃발을 펄럭이며 허황옥 일행을 태운 배가 나타나자 도두천이 내려다 보이는 망상도에서 봉화가 피어올랐다. 그의 배를 보는 가야인들은 절로 탄성을 흘렸다. 공지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들은 수로왕은 신하 구관 등에게 개술나무 노가 달린 배를 저어가서 허황옥 일행을 대궐로 모시라 명령했다. 그러나 허황옥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내가 본래 너희들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허황옥은 가야의 신하들을 따라가 수로왕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하가 아니라 수로왕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는 것이 평등 부부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야국의 공동시조. 수로왕은 할 수 없이 대궐 아래에서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산기슭의 임시로 장막 궁전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그제야 허황옥은 별포 나루터에 배를 대고 상륙했다. 수로왕이 임시 궁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수로왕을 만나기 전 치러야 할 자신의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언덕에 오른 그는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패백으로 바쳤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을 제의 장소로 삼은 것은 의도적인 행위였다. 이는 자신이 건넌 바다신과 자신이 살아갈 도착신을 연결시키는 제의였는데 중보자는 물론 자신이었다. 부산 경남연구소에서 편찬한 시민을 위한 가야사에 따르면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의는 북아시아 수렵 사회 및 일본 고대 사회 일부 지방에서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허황옥의 고국 아유타국이 어디인지를 짐작해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가라국기에 따르면 이때가 서기 48년으로 이 무렵 국왕은 정치 군사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의적 기능도 함께 갖고 있었다. 고대 국가에서 국왕의 제의적 기능은 군사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했다. 이 당시 신라의 왕후였던 차차홍이나 이질금 등 명칭은 제의적 기능을 암시하는 것이다. 신라의 진덕의 왕은 즉위 원년 647년 신궁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7세기 중반까지도 국왕에게 제의적 기능이 나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의를 마친 후 허황후는 비로소 수로왕이 기다리고 있는 장막으로 나아간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잉신들을 수로왕에게 소개했는데 이는 자신의 세력과 수로왕 세력 사이의 연합을 제의하는 행위였다. 수로왕은 허황후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렸다. 수로왕은 사람마다 방 하나씩을 주어 편안히 머무르도록 하고 그 이하 노비들은 한 방에 5-6명씩 두어 편안히 있게 하라고 배려했다. 수로왕은 허황후에게 나는 공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오셨으니 이 몸에는 매우 다행한 일이요 라며 환영했다. 이는 수로왕이 허황옥의 연합 제안을 수락해 도착 세력인 구간 등을 제치고 허황옥 집단을 가야의 왕비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하늘에서 금줄을 타고 내려온 수로왕과 아유타국에서 붉은 깃발의 배를 타고 온 허황후가 배타적으로 가야 왕실을 구성할 것이란 뜻이었다. 허황후는 자신이 가져온 수많은 보물을 내고에 두고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를
백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집단과 토착 세력을 화학적으로 융합시켰다. 가라국기에 호황후가 가야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다고 기록된 것은 이런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다. 가라국기는 왕이 왕후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하늘에게 땅이 있고 해에게 달이 있고 양에게 음이 있는 것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서로 왕과 호황후의 연합 전설이 그만큼 굳건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땅이 꺼진 듯이 슬퍼했다는 기록도 그가 토착민을 억압하는 이주자가 아니라 토착민과 화학적 융합 속에서 금광 가야의 공동 시조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백성들은 그녀가 능을 수로 왕이 금줄을 타고 내려온 구지봉 동쪽 언덕에 조성하고 그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몇몇 지명까지 고쳤다. 그가 천배에서 내린 도두촌을 주포천으로 비단 바지를 벗어 제사 지낸 높은 언덕을 능연 비단 고개로 붉은 길을 달고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 깃발이 나타나는 해변으로 고쳐 허황후를 영원히 기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라국기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고려시대 허황후와 수로왕을 사모하는 놀이가 있었다. 허황후가 가야 도두촌에 도착한 7월 29일이면 이 지역 사람들과 서리 군졸들이 승전곡에 올라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무리로 좌우로 갈라 한편은 망상도에서 빠른 말급으로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모트로 달리고 다른 한편은 뱃머리를 몰아 고포를 향해 다투어 달려가는 놀이다. 1년은 가라국기에서 이것은 대개 예전에 유청간, 신기간 등이 허황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임금에게 아뢰던 옛 자치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허황후 도착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시조의 전승만 전하고 기념할 뿐 시조모를 기념하지는 않는데 가야만 시조와 시조모를 동격으로 높여 기념했으니 그런 전통이 고려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재현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멀리 아타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신비함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허황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허황후 집단이 왕비를 독점적으로 배출하는 연합전설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 데 있을 것이다. 허황후 세력은 가야의 왕비족을 독점적으로 배출했다. 허황후가 곰을 얻는 꿈을 꾸고 낳은 태자 거등은 이대 왕이 되었는데 그의 부인은 허황후의 잉신 신보의 딸 모정이었다. 3대 마풍 왕의 왕비 역시 허황후의 잉신 조광의 손녀 호고였으니 가야의 왕비는 허황후 세력에서 독점하는 것이 왕실의 관례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신보의 직책은 천부경, 조광의 직책은 조정감이었는데 이는 허황후 집단이 왕비 쪽뿐만 아니라 가야 조정의 실권까지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야 왕실은 사실상 허황후 세력이 장악한 셈이다. 그런데 6대 자지왕이 관례를 깨고 다른 가문의 여성을 왕비로 삼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407년에 즉위한 자우할 때 자지왕이 용녀를 왕비로 삼고 그의 친정 세력을 등용한 것이다. 그러나 허황후 세력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신라가 이 틈을 이용해 침략하려 하는 등 국가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점쟁이는 소인을 없애면 군자가 와서 도울 것이라는 해계를 내놓았는데 소인은 물론 용녀였다. 결국 자지왕은 용녀를 하산도로 기양 보내고 허황후 세력에서 사과의 연합전선을 복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허황후 세력은 용녀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다시 가야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허황후와 불교 이후 허황후 세력은
더욱 큰 영향을 갖게 되었다. 8대 질지 왕 때 왕후사를 창건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가라쿠기에 따르면 왕후사는 수로왕과 호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둘이 처음 만났던 자리에 지은 절인데, 왕후사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사실상 허황후를 위한 절이었다. 허황후를 신봉하던 후세 사람들은 그와 불교를 연결시키기도 했다. 삼국유사 탑상 금광 성파사 석탑조가 이를 말해준다. 금광, 지금의 김해에 있는 호계사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광국이었을 때 세조수로 왕의 비 호황후 황후기 서기 48년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동으로 향하다가 수신의 노염을 받게 되어 가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에게 아리니 왕은 이 탑을 싣고 가라고 하였다. 그자의 무사히 항해하여 남쪽 언덕에 배를 대었다. 탑은 사면으로 모관한 5층 석탑인데 그 조각이 매우 기묘하다. 돌에는 희미한 붉은 무늬가 있고 석질이 매우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가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서기 48년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그래서 일련은 같은 기록에서 이 모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수로왕이 왕후를 맞아 같이 1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법을 신봉하는 일이 없었다. 대개 상교, 불교가 전에 오지 않아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락국 본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실려 있지 않다. 8대 질지왕 2년 임진 452년에 이르러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를 창건해 지금에까지 이르고 복을 빌고 있다. 일련 자신의 설명으로도 가야의 불교가 본격적으로 신봉되어 시작한 것은 452년 이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불교는 전래되었겠지만은 황후가 가야에 온 서기 48년은 아니었다. 이는 가야의 불교가 전래된 후 가야인들이 불교를 황후가 가져온 것으로 믿고 기념하기 위한 후세의 창작품일 것이다. 절의 이름이 왕후사인 것은 이 절이 수로왕보다 호황후 시조 전승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문적인 금관고사 급허성 제문집 가락국기에 펴면 이런 기록이 있다.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씨가 배에 탑을 싣고 바다를 건너 가야에 이르렀다. 왕이 장막을 치고 직접 맞이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후의 이름은 황옥이며 보주태호라 불렀는데 7 아들을 낳았다. 장자는 거등인데 태자에 봉해졌고 차자는 어머니의 성을 쫓아 허씨가 되었으며 7째 아들은 모의 동생인 보옥 선인을 따라 신선수를 배워 상계사의 칠불이 되었다. 허황후는 현재까지도 여러 성씨의 깊은 족적을 남기고 있다. 김해 김씨의 시조는 가락국의 김수로 왕인데 김해 허씨의 시조는 허황후가 되는 것이다. 인천, 인주, 경원 이 시도 여기에 갈라져 나온 것인데 이 시가 포함된 데는 신라 경덕왕 14년 755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알려지고 있는 허기가 관련이 있다. 그는 알록산의 난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당나라 현종을 따라 총나라로 피신했는데 난이 변정된 후 현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종성인 이시성을 하사한 후 허씨는 이시와 복성을 사용하게 된다. 인천 이시는 양천 허씨에서 갈라진 태인 허씨에서 다시 갈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천 허씨의 시조 호선무는 왕건이 결혼과 싸울 때 군량을 공급한 공으로 공함 양천을 시급 국가에서 공신에게 내려 개인이 조세를 받게 하는 고을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허사문을 시조로 하는 태인허씨가 갈라져 나왔고, 태인허씨에서 다시 이 허경을 시조로 하는 인천의씨가 갈라져 나왔다. 이처럼 김해김씨와 김해호씨, 인천의씨 등 모든 같은 시조에서 갈라진 한 핏줄이란 이유로 현재도 일부 후손들은 통혼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성씨에도 불구하고 가락 중앙 정치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 서기 48년에 가해 온 한 공주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렇게 깊은 족적을 남기고 있다. 가락국기에서 허황호의 공은 도산이 하를 돋고 당원의 교실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비유했는데, 도산은 하나라 우왕에게 시집가서 하나라의 기틀을 잡은 여인이며, 당원은 요임금의 딸로서 순임금에게 시집가 아황과 여영을 뜻하는데, 이들은 순의 후예인 교시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김해호씨 등의 시조가 된 후 허황호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장남은 남편 김수로를 따라 김해김씨가 되게 하고, 차남은 자신의 성을 따라 김해허씨가 되게 했던 허황호는 고대판 평등법의 전형인 셈이다. 아유타국은 어디인가? 상국유사 가락국기는 허황호가 김수로왕을 만나서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황호의 고향인 아유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인도의 겐지스강 중류에 있는 아요디아국에 비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중요한 근거가 김해 수로왕릉, 남릉 정문에 그려진 두 마리의 물고기가 쌍어문이다. 쌍어문과 용꽃봉오리 등의 문양은 현재도 아요디아 지방에서 대건축 때 흔히 쓰이고 있는 장식 또는 조각이라는 점이 이러한 주장들의 신빙성을 더해왔다. 그런데 수로왕릉의 쌍어문에서 자각한 일련 인도 관련설이 이 쌍어문이 허황호나 그와 함께 가해온 사람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그 타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국 메란 강가의 고도 아유티아라는 설도 있는데, 이 역시 인도 아요디아와 관련이 있다. 인도의 아요디아 왕가는 허황호가 가해로 출발하던 시기 48년보다 약 30여 년 전인 서기 20년경 쿠시안 왕조에서 왕도를 빼앗기고 오드론가 떠났다. 삼국유사 탑상 금강성 파사 석탑조에는 본국을 출발한 허황호의 배가 수신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 일단 다시 기항한 후 파사 석탑을 싣고 다시 출발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출발 후 항해가 어려워지자 다시 인도의 아유타국으로 되돌아갔다가 수호신 파사 석탑을 싣고 다시 출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돌아갈 경우 겐지스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6월의 풍향이 겐지스강의 흐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시의 항해 기술로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인도의 아유디아국이 아니라 태국의 메남 강가에 있는 고도 아유티아라는 것이다. 태국의 아유티아국은 인도의 아유디아국이 서기 1세기 이전에 건설한 식민국가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도나 태국은 당시 항해 기술로 가야까지 오기에는 지나치게 먼 지역이라는 점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중국 사천성 강릉강 유역의 보조를 허황호의 고향으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허황호의 시호가 보주태우라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허황호는 가릉강 유역에 살던 파족 출신이라는 것이다. 허황호는 파족의 중심 가문인 허씨계열의 여인으로 서기 47년 발생한 파족의 한나라에 대한 봉기가 실패한 후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 중의 한 계열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수로왕릉 모역 안에 사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나 조선 초기에 이르러 이미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세종실록 20년 10월조에 따르면 경상도 관찰사 이선이 김해 읍성 서쪽 길 옆을 살펴보았더니 가락시조의 능침이 논에 잠겨 있어서 길이 되어 밟고 다니고 혹은 소나 말을 놓아 기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린다. 이는 조선 초에 이미 수로왕의 능침이 폐허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후 조선 조정은 여러 차례 수로 왕릉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조선 후기인 정조 16년 1792년에 크게 정비된 이래 수로 왕릉은 여러 차례 축조되었다. 정조 16년 이후 왕명에 따라 수로 왕릉 수축 관련 기록들을 정리한 숭선전지에 따르면 순조 24년 1824년에 제각 동쪽에 안향각을 신축했고 헌종 8년 1843년에 내신루를 헐고 그 자리에 외산문을 옮겨 정문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쌍어문이 그려진 현재의 정문이다. 승선전지에 따르면 안양각 신축대와 수로왕릉 정문 이전의 승려들이 부역에 동원되었다. 이는 수로왕릉의 쌍어문, 용꽃 등의 불교적 그림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즉 이때 부역에 동원된 승려들이 쌍어문과 용꽃 등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처럼 황후의 출현지는 아직껏 논란에 쌓였는데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김병모 총장은 김수로 왕비의 혼인길에서 황후 일행이 인도의 아유디아국에서 난을 피해 중국 사천성의 보주 일대에 머무르다가 가락국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했고, 최근에 이익은 박사는 한국사 그 끝나지 않은 의문에서 왜가 한반도 산하부에 있었다는 전제 아래 황후기 외구 출신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가야 제국 공동시조 황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